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혔고 성난 파도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려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폭풍우 속에서 어부만석은 젖은 집신이 미끄러운 바위에 헛돌지 않도록 발가락에 잔뜩 힘을 준 채 거센 비바람에 날아가려는 작은 나룻배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뺨을 때려 눈조차 뜨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배는 만석에게 있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그는 이 지옥 같은 밤바다를 등질 수 없었다. 그때였다. 번쩍이는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갈라놓았을 때 만석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품이 부글거리는 검은 파도 사이로 희끄무레한 물체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부유물이 아니라 긴 머리카락을 물미역처럼 늘어뜨린 사람의 형상이었다. 저것이 무엇이여? 귀신인가? 사람인가? 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벼락이 내리꽂혔고 성난 파도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입을 벌려 갯바위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들고 있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폭풍우 속에서 어부만석은 젖은 집신이 미끄러운 바위에 헛돌지 않도록 발가락에 잔뜩 힘을 준 채 거센 비바람에 날아가려는 작은 나룻배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부여잡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뺨을 때려 눈조차 뜨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배는 만석에게 있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유일한 재산이었기에 그는 이 지옥 같은 밤바다를 등질 수 없었다. 그때였다. 번쩍이는 섬광이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적으로 갈라놓았을 때 만석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품이 부글거리는 검은 파도 사이로 희끄무레한 물체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부유물이 아니라 긴 머리카락을 물미역처럼 늘어뜨린 사람의 형상이었다. 저것이 무엇이여? 귀신인가? 사람인가? 만석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파도가 솟구칠 때마다 언뜻 보이는 그것은 분명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다. 여인의 몸뚱이는 거친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날카로운 갯바위 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만석은 순간적인 공포를 넘어선 어떤 본능적인 연민에 사로잡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내질렀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러나 빗소리와 파도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고 여인은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힘없이 바위 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만석은 밧줄을 말뚝에 급히 칭칭 감아놓고는 목숨을 내던질 각오로 파도가 들이치는 갯바위 아래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왔지만 그는 허우적거리는 팔을 뻗어 물속에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하는 여인의 옷자락을 가까스로 낚아챘다. 손끝에 닿은 여인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미약하게나마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만석은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축 늘어진 그녀를 어깨에 둘러매고 미끄러운 이끼가 잔뜩 낀 바위를 기어올라 안전한 모래사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바람을 피해 낡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선 만석은 여인을 윗목에 조심스럽게 눕혔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방 안은 금세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지만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소리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호롱불을 켜고 여인의 상태를 살피던 만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여인의 고운 얼굴은 온통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었고 젖은 소복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팔과 다리에는 밧줄에 묶였던 듯한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어찌 이런 험한 꼴을 당했단 말인가. 도적 때라도 만난 것인가. 만석은 혀를 차며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는데 피와 진흙이 거치자 드러난 여인의 이목구비는 갯마을 안악들에게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비록 핏기가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오뚝한 콧날과 단아한 인매는 마치
그림 속 선녀를 보는 듯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은 겉보기엔 평범한 흰 무명옷 같았으나 찢어진 틈새로 보이는 속적 삼은 만석이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보드라운 비단 재질이었다. 거친 어부의 손끝에 닿는 그 감촉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만석은 혹시 자신이 감당 못할 귀한 분을 모셔온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났다. 아니야,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잡념을 떨쳐내고 괴짝 깊숙이 넣어두었던 마른 옷가지를 꺼내 여인의 젖은 옷을 갈아입히기로 마음먹었다. 남녀가 유별하다지만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젖은 옷을 벗겨내고 자신의 헐렁한 베옷을 입혔다. 여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이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를 반복하며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밖의 폭풍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여인의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었다. 혼자 사는 사내의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투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여인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 잦아들었고 만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밖에서 닭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에 만석은 번개처럼 눈을 떴다. 정신이 드시오. 내 목소리가 들리오. 만석이 황급히 다가가 묻자 여인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녀가 눈을 떴을 때 만석은 다시 한번 숨을 들이켜야 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맑은 호수처럼 깊고 검었으나 그 안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인은 허공을 향해 멍하니 시선을 둔 채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외쳤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잡으려 했으나 허공만 가를 뿐이었고 그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악귀와 싸우는 사람처럼 처절해 보였다. 만석은 그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정하시오 낭자. 여기는 바닷가 외딴 집이고 나는 그저 고기 잡는 어부일 뿐이오. 어젯밤 물에 빠진 낭자를 내가 건져왔소. 만석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인은 오히려 더욱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벽에 등을 부딪히고는 몸을 웅크렸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온 게야. 여인은 발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고 그 서슬퍼런 공포심은 단순히 조난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어두웠다. 만석은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그녀가 더 큰 충격을 받을까봐 제자리에 멈춰서서 나직하고 덤덤한 말투로 말을 건넸다. 내 이름은 만석이라 하오. 평생 그물질이나 하며 살아온 놈이라 거짓말 같은 건 할 줄 모르오. 당신을 해하려 했다면 벌써 바다에 던져버렸지. 못하러 이리 힘들게 데려와 간호했겠소. 만석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말투가 통했는지 아니면 탈진한 탓인지 여인의 비명은 점차 잦아들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눈을 더듬거리더니 이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칠흑 같아. 내 눈이 어찌 된 게야. 맑은 눈동자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낡은 베갯잇을 적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만석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사흘 밤낮으로 여인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때로는 아바마마를 부르며 애타게 울부짖었고 때로는 살려달라며 누군가에게 비는 신옷을 하기도 했다. 만석은 그저 묵묵히 쌀을 갈아 미음을 쑤어 그녀의 입에 떠넣어주고 약초를 캐어 상처에 발라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헛소리 속에 담긴 아바마마라는 단어가 몹시 마음에 걸렸지만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 애써 무시하려 했다. 그저 양반과 규수가 몹쓸 일을 당해 버려진 것이라 여기는 편히 마음 편했다. 닷새째 되던 날 마침내 열이 완전히 내리고 여인이 기운을 차려 일어나 앉았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만석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물 좀 주실 수 있소.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거기에는 타고난 위엄이 배어 있었다. 만석은 얼른 표주박에 물을 담아 건네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었다. 여인은 물을 마신 후 초점 없는 눈으로 만석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대가 만석이라 하였소. 예, 그렇습니다요. 몸은 좀 어떠시오? 만석이 조심스레 묻자 여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았다. 살아남았구려. 차라리 죽는 편이 나았을 것을.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만석은 발끈하여 언성을 높였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리하시오. 내가 이 험한 꼴을 보며 낭자를 살려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죽는 게 낫다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도 모르시오. 만석의 꾸지람에 여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오. 내 잠시 넋이 나가 생명의 은인에게 결례를 범했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물에 빠졌는지. 머릿속이 하얀 안개로 가득 찬 것만 같소. 그것은 분명한 거짓말이었다. 그녀가 잠결에 내뱉던 수많은 단어들은 기억이 온전함을 증명하고 있었으나 만석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모른 척 넘어가 주기로 했다. 기억 안 나면 어떻소? 차차 생각나겠지. 당장은 몸 추스르는 게 먼저 아니겠소. 만석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내 가서 전복이라도 좀 따오리다. 기운 차리는 데는 전복죽만 한 게 없으니. 문을 열고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며칠 전에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바다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만석은 갯바위로 향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허름한 초가집 문틈으로 보이는 여인의 실루엣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당장이라도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는 자신이 건져 올린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집신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에이 모르겠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먹이고 입히고 보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그는 바다를 향해 걸음을 옮겼지만 훗날 이 여인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아니 나라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여인은 만석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을 옷 속에 집어넣어 젖은 옷을 갈아입힐 때 만석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낡은 옷가지 틈에 끼워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차가운 옥의 감촉이 느껴졌다. 아바마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저는 살아야겠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그들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으로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으나 당장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이름 모를 어부의 호의에 기대어 숨죽여 우는 것뿐이었다. 밖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판과도 같았다. 그렇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큰 폭풍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다. 따스한 봄햇살이 갯마을의 비릿한 내음을 머금고 허름한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방 안의 여인에게 그 빛은 그저 살갗에 와닿는 미지근한 온기일 뿐이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변함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그녀는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기억을 잃었다고 거짓을 고한 뒤로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자신의 본명은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될 금기어가 되었고 고귀했던 과거는 저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켜야만 했다. 그때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만석이 투박한 나무 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좀 일어났소. 며칠 굶은 사람치고는 기운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오. 만석이 내밀어 놓은 것은 거친 보리밥에 갯벌에서 갓 캐낸 바지락을 넣고 끓인 맑은 국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더듬거리며 받아든 여인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니 이걸 어쩐다. 계속 이보시오, 저기요 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만석은 잠시 턱수염을 까칠하게 문지르며 고민에 잠겼다. 곰곰이 생각하던 그의 시선이 문득 여인의 하얀 얼굴에 머물렀다. 비록 병색이 완연하고 눈은 빛을 잃었으나 진흙탕 같은 험한 세상에 내던져졌음에도 결코 더러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고고한 기운이 그녀에게서 느껴졌다. 연화가 어떻소? 만석이 툭 내뱉듯 말했다. 물에서 건져왔으니 물꽃이고 진흙 속에서도 곱게 피어나라고 연꽃 연낸 꽃 화화자 써서 연화라 부르면 딱 좋겠구만. 촌스럽다 타박 마시오. 내 배움이 짧아 더 좋은 이름은 지을 줄 모르니. 여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 참으로 고운 이름입니다. 그리 불러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체념과 다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왕실의 고명딸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이름 없는 갯마을의 눈먼 여인 연화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연화로서의 삶은 혹독했다. 비단 금침 위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거친 삼배 옷을 입고 차가운 냉바닥에서 잠드는 일상은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단함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자신의 무력함이었다. 만석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 밥이라도 지어보려 아궁이 앞에 앉았으나 불을 피우기는커녕 솥을 엎어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기 일쑤였고 물을 길어오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날이 허다했다. 그럴 때마다 연화는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가슴을 치곤 했다. 나는 어찌 이리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단 말인가. 짐이다. 나는 그저 살아 숨쉬는 짐일 뿐이야. 깨진 독 조각을 더듬거리며 치우던 그녀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어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서러움에 북받쳐 오열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리고 만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엉망이 된 부엌과 손에 붕대를 감고 웅크려 있는 연화를 발견했다. 보통의 사내라면 화를 낼 법도 했으나 만석은 말없이 깨진 독 조각을 치우고 묵묵히 밥을 지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연화가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무언가 달라진 집안의 공기를 느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려던 그녀의 손에 거칠고 단단한 무언가가 잡혔다. 그것은 새끼줄이었다. 놀랍게도 만석은 밤새 잠을 줄여가며 방문 지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뒷간으로, 그리고 마당의 평상까지 이어지는 길목마다 굵은 새끼줄을 엮어 손잡이처럼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물을 손질하던 만석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앞이 안 보이면 손이라도 써야지. 그거 잡고 다니면 넘어질 일은 없을게요. 괜히 다쳐서 약값 축내지 말고 조심해서 다니시오.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새끼줄 하나하나에는 투박한 어부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다. 연화는 까칠한 새끼줄을 어루만지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온기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소박한 동거는 곧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폐쇄적인 갯마을에서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젊은 여인이, 그것도 눈먼 여자가 호라비인 만석의 집에 눌러 산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가십거리였다. 어느 날 만석이 잡아온 생선을 팔기 위해 연화의 손을 잡고 장터에 나갔을 때였다. 좌판을 벌인 아낙네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 여자라지 만석이가 바다에서 건져왔다는 물귀신 같은 년이. 울슴 멀쩡한 사내가 어쩌다 저런 병신을 데려와서 고생인지 몰라. 밤마다 곡소리가 난다며 혹시 도망친 노비 아니야 관아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들의 노골적인 경멸과 조롱 섞인 말들은 연화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연화를 본 만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참다 못한 만석이 생선 바구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할망구들이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네. 당신들이 보태준 거 있어. 왜 남의 식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평소 순박하기만 하던 만석이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수군대던 안악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아니, 우리는 그냥 만석이 자네가 걱정돼서 한 말이지. 개중 심술통게 생긴 주막집 주모가 비아냥거렸다. 걱정은 무슨 내 식구는 내가 건사하니까 상관 말고 썩 꺼지시오. 한 번만 더 내 귀에 헛소리 들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테니. 만석은 씩씩거리며 연화의 손을 이끌고 장터를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 만석의 거친 손은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연화를 잡은 손길만은 놓칠세라 단단했다. 연화는 앞선 만석의 넓은 등에서 전해져 오는 든든함에 의지하며 흐르는 눈물을 삼켰다. 궁궐의 그 어떤 고관대작들도 자신을 위해 이토록 처절하게 싸워준 적은 없었다. 그들은 권력 앞에 비굴했고 위기 앞에서는 등을 돌렸었다. 그러나 이 천한 신분의 어부는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만석은 마루에 걸터앉아 곰방대에 담배를 눌러 담고 있었고 연화는 그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담뱃불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을 때 연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거두셨습니까? 마을 사람들 말 맞다나 저는 짐일 뿐이고 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불길한 여자입니다. 차라리 관아에 넘기거나 내치시는 편이. 만석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도 부모 없이 자라 천의 고아로 컸소. 배고픈 게 뭔지 추운 게 뭔지 그리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 어떤 건지 뼈저리게 알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시선을 연화에게 돌렸다. 비록 그녀는 그 시선을 느낄 수 없었지만 그 무게감만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파도 속에서 당신 손을 잡았을 때 그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당신이 살고 싶어서 내 손을 꽉 쥔 거였소. 살려는 의지가 있는 목숨을 내 어찌 외면하겠소. 짐이라 생각 말고 그냥 서로 기대고 사는 식구라 생각하시오. 만석의 덤덤한 고백은 연화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봄비와도 같았다. 식구,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었다. 황실의 법도와 권위 음모와 배신 속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의 온기였다. 연화는 자신이 쥐고 있던 옥패를 옷 속 깊이 다시 밀어 넣었다. 지금은 복수심도 잃어버린 신분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따뜻한 초가삼간에서 투박하지만 진실한 이 사내의 곁에서 연화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솟구쳤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만석이 있는 쪽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님. 그녀의 미소는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하얀 연꽃처럼 고결하고 아름다워서 만석은 순간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연화는 이제 새끼줄 없이도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닐 만큼 익숙해졌고 손끝의 감각만으로 생선의 신선도를 구별하고 그물을 손질하는 솜씨가 제법 늘어 만석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쑥덕거렸으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 연화의 태도와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아끼는 만석의 모습에 감화되어 점차 그들을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끔은 이웃 안악이 갓진 옥수수나 감자를 담 너머로 건네주기도 했고 만석의 얼굴에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와 웃음이 깃들었다. 비록 가난하고 누추한 삶이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정과 신뢰가 뿌리내리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만석이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간 사이 연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해진 만석의 옷을 깁고 있었다. 바늘길을 더듬어 실을 꿰는 손놀림은 더 이상 서툴지 않았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는데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나둘이던 소리가 점차 여러 마리의 말발굽 소리로 바뀌어 땅을 울리더니 마을 어귀 쪽에서 멈추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이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로 소란스러워졌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곤두세웠다. 낯선 사내들의 고압적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이 마을에 3년 전쯤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여자가 없는가. 얼굴에 흉터가 있거나 눈이 먼 여자를 찾는다. 그 순간 연화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3년 전 그 끔찍했던 밤. 자신의 눈앞에서 호위무사를 베고 칼을 겨누었던 그 자의 목소리였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이 현실이 되어 다시 찾아온 것이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릴 위기 앞에서 연화는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그녀는 급히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옥패를 꺼내 들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다. 벌써 찾아낸 것인가? 이대로 만석님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는 없다. 연화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공포로 인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마을 입구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만석은 아직 바다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초가집 마당에 들이운 그림자가 마치 검은 칼날처럼 길게 늘어지며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석이 마을 어귀에 당도했을 때 평소 평화롭기 그지없던 갯마을은 마치 외구가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낙네들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사이로 낯선 관군들이 말을 타고 위압적인 자세로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만석의 손에서 힘없이 그물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바구니에 담겨있던 생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그는 그것을 주워 담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 이명소리가 들릴 정도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연화야. 만석은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터질 듯한 허벅지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집에 홀로 남아있을 눈먼 여인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웃집 칠성네 할멈을 지나치며 만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할매, 이게 무슨 난리여? 관군들이 왜 이리 들이닥친 거여? 칠성네 할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아이고, 만석아, 도성에서 역적을 잡으러 왔단다. 눈먼 계집을 숨겨준 놈은 3대를 멸한다며 집집마다 뒤지고 난리도 아니다. 네 색시 어쩌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석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역적이라니. 그 순하고 여린 사람이 역적이라니. 만석은 할멈의 손을 뿌리치고 미친 듯이 오두막을 향해 내달렸다. 마침내 도착한 그의 집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살인문은 박살이 나 있었고 마당에 널어놓았던 그물은 갈갈이 찢겨 있었다.
부엌의 솥단지는 엎어져 굴러다녔고 방문짝은 뜯겨 나간 채 뚫려 있었다. 연화야 어디 있느냐, 연화야. 만석은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가지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러나 방 안 어디에도 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하여 숨이 턱턱 막혀왔다. 혹시 벌써 잡혀간 것은 아닐까? 아니면 겁에 질려 도망치다 벼랑 끝으로 몰린 것은 아닐까? 만석은 부엌으로 뒷간으로 미친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그때였다. 뒷마당 장독대 구석 깨진 항아리 틈새에서 희미하게 떨리는 어깨가 보였다. 만석이 황급히 다가가 집단과 깨진 독 조각을 치우자 그 속에 잔뜩 웅크리고 있는 연화가 드러났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연화야, 나다. 만석이다. 괜찮으냐? 만석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앉아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려 했다. 만석은 급히 자신의 거친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쉬, 조용히 해라. 나다. 만석이야. 이제 괜찮다. 익숙한 만석의 목소리와 채취를 확인한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만석의 품에 무너지듯 안기며 오열을 터뜨렸다. 그러나 소리내어 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숨죽여 울음을 삼켰다. 만석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등을 토닥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주위를 경계하며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다행히 광군들은 마을 아래쪽으로 이동한 듯 멀리서 고함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다. 일단 방으로 들어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만석은 연화를 부축하여 엉망이 된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바닥에 널린 옷가지들을 대충 치우고 그녀를 앉히는데 연화의 품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바닥을 때렸고 두 사람의 시선 비록 연화는 보지 못했지만 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그것은 흙바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영롱한 빛을 내뿜는 백옥 바위로 만든 폐물이었다. 둥근 옥판 위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한 마리가 비상할 듯 날개를 펼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 붉은색 술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평생 거친 그물과 물고기만 만져온 그의 투박한 손바닥 위에서 옥패는 차갑고도 묵직한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양반가 규수 정도가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시골 어부인 만석조차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저 봉황 문양은 오직 구중궁궐의 가장 높은 여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왕실의 상징이라는 것을 만석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3년 전 그녀가 고열에 시달리며 아바마마를 찾던 그 밤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단순히 헛소리라 치부했던 그 단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거대한 진실이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만석은 멍하니 옥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연화를 응시했다. 초가삼간에 누추한 방 안 해진 무명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여인이 실은 감히 자신 같은 천민은 얼굴조차 마주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였다니 이게 도대체 무엇이오? 만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화는 바닥을 더듬거리다 만석의 손에 들린 옥패를 확인하고는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기품이 들어찼. 보셨군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물기 젖어 있었다. 그것은 제 어미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증표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했다. 저는 이 나라의 왕 주상 전하의 여식입니다. 만석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육성으로 확인하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공주라니. 내가 공주를 업어 키우고 밥을 먹이고 험한 말을 섞어가며 살았단 말인가.
3년 전 권력을 탐한 간신들이 역모를 꾸며 제 외가와 충신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저는 유모의 도움으로 간신히 궁을 빠져나왔으나 놈들이 보낸 자객에게 쫓기다 벼랑 끝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지요. 그때 저를 받아준 것이 바로 당신 만성님입니다. 연하의 고백은 담담했으나 그 내용은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었다. 만석은 혼란스러웠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왕실의 핏줄 역모 자객, 평범한 어부인 자신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위험한 단어들이었다. 당장이라도 관아에 달려가 신고를 해야 살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비겁한 생각이 찰나의 순간 머리를 스쳤다. 그러나 만석은 곧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지난 3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숟가락질을 다시 배우며 흘리던 미음 새끼줄을 잡고 마당을 걷던 위태로운 걸음걸이 서툰 솜씨로 기워준 자신의 옷까지, 그리고 만성님이라 부르며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 그녀는 공주이기 이전에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숨을 쉬며 살아온 식구였다. 연화가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만성님, 저를 원망하십시오. 제 신분이 드러나면 당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 옥패를 들고 관군에게 가십시오. 제가 여기 숨어 있다고 고하면 당신은 큰 상을 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은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만석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아니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 발로 나가서 그들의 칼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만석님께 폐를 끼칠 수는. 그 순간 만석이 거칠게 연화의 어깨를 잡아 자리에 앉혔다. 어딜 간다는 말이오. 앉으시오. 만석의 호통에 연화가 놀라 멈칫했다. 만석은 손에 쥐고 있던 옥패를 연화의 옷된 깊숙이 다시 찔러 넣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비록 그녀는 그를 볼 수 없었지만 만석의 뜨거운 눈빛과 거친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공주 왕의 딸 나는 그런 거 모르오. 내가 아는 건 당신은 내 집에서 3년을 동고동락한 연화라는 것뿐이오. 상놈인 내가 감히 공주마마의 옥체를 건사했다면 그것도 대역죄일 텐데 이판사판 아니오. 만석은 짐짓퉁명스럽게 말하며 콧방귀를 뀌었다. 하지만 저들은 살인귀들입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말하자 만석은 굵은 손가락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투박하게 닦아주었다. 죽는 게 무섭지 않은 놈이 어디 있겠소. 허나 내 식구 하나 지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느니 차라리 사내답게 죽는 게 낫소. 당신이 공주든 거지든 상관없소. 내 눈엔 그저 앞 못 보는 가여운 여인이고 내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요. 만석의 말은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연화는 그 진심의 무게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구중궁궐의 화려한 언변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던 상처가 이 투박한 어부의 말 한마디에 씻은 듯이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관군 놈들이 솥을 엎어놔서 다시 씻어야겠구먼. 배가 든든해야 도망을 가든 싸우든 할 것 아니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부산스럽게 움직였지만 속마음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관군들의 호루라기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흉흉하게 들려왔다. 만석은 붓두막 아래 숨겨두었던 녹슨 낫을 꺼내 들었다. 날이 무뎌져 잘 들지 않는 낫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지되는 무기였다. 그는 숫돌의 낫을 갈며 다짐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누구든 연화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목숨을 걸고 베어버리리라.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마을을 샅샅이 뒤지던 관군들이 점차 갯가 쪽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만석의 오두막은 마을 가장 끝자락 바다와 맞닿은 곳에 있었다. 이제 곧 들이닥칠 운명의 시간을 예감하며
만석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연화의 곁을 지켰다. 연화는 만석의 옷자락을 꼭 쥔 채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부디 이 사람만은 지켜주시옵소서. 두 사람의 긴장된 숨소리만이 좁은 방 안을 채웠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옥패의 봉황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한 빛을 바라며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만석은 낮 자루를 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끼며 문 밖의 어둠을 노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3년간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는 생과 사를 건 가장 길고도 잔혹한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갯마을은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평소라면 파도 소리와 풀벌레 울음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자장가가 되었을 터였으나 오늘 밤 그 소리는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음산하고 불길하게만 들려왔다.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호롱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내는 희미한 타닥 소리마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다. 만석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으로 낫자루를 고쳐 쥐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은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문을 노려보는 눈빛만은 굶주린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불규칙한 숨소리가 그의 청각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비명을 삼키고 있었다. 만석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뒤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걱정 마시오. 내 목이 붙어 있는 한 그 누구도 이 문지방을 넘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은 연화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거는 최면과도 같았다. 그때였다. 이잡듯 뒤져라 한 놈도 놓쳐선 안 된다. 찢어질 듯한 고함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살인문이 우지끈하는 굉음을 내며 박살났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제히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어둠 속에 잠겨있던 초가집은 대낮처럼 환하게 그러나 붉고 기괴하게 드러났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렸고 쇠붙이가 부딪히는 섬뜩한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구멍으로 내다본 마당은 이미 지옥도였다. 검은 복면을 쓰고 서슬퍼런 칼을 든 사내들이 개미떼처럼 마당을 점거하고 있었고 그들 중앙에는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말 위에서 거만하게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기다 저 오두막에 쥐새끼들이 숨어 있다. 우두머리의 손가락이 정확히 만석의 방문을 가리켰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너 명의 자객이 방문을 향해 쇄도했다. 만석은 젖먹던 힘을 다해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좁은 방 안에서 싸우다 간 연화가 다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흑발을 들이미느냐. 만석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가장 먼저 달려드는 자객의 팔을 향해 낫을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객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평생 바다와 싸우며 다져진 어부의 근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상대는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 살수들이었다. 당황한 기색도 잠시 그들은 곧바로 대형을 갖추고 만석을 포위에 들어왔다. 날카로운 검기가 사방에서 빗발쳤다. 만석은 미친 듯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왼쪽 어깨죽지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치고 지나갔고 허벅지에서도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크윽 만석은 고통에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붉은 선혈이 흙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안 된다. 못 지나간다. 그의 눈은 피와 땀으로 뒤범벅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오로지 등 뒤에 있는 방문만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자객들은 끈질기게 버티는 만석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어부놈 주제의 제법이구나. 허나 그까진 낫 한 자루로 우리를 당해낼 줄 알았느냐. 우두머리가 말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 들린 장검이 횃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번뜩였다. 그는 마치 벌레를 보듯 만석을 내려다보며 칼끝을 겨누었다. 비켜라. 내놈 목숨 따위엔 관심 없다. 그 뒤에 숨어있는 계집만 내놓으면 살려주마. 만석은 피 섞인 침을 쨘 하고 뱉으며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웠다. 내 시체를 넘기 전엔 어림도 없다. 우두머리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리석은 놈. 그렇다면 소원대로 해주마. 그가 검을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다. 덜컹거리던 방문이 활짝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비틀거리며 마루로 걸어 나왔다. 멈추시오.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칼을 내리치려던 우두머리와 만석, 그리고 마당을 에워싼 자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연하였다. 그녀는 벽을 짚고 위태롭게 서 있었으나 그 표정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수십 명의 칼날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만석이 절규하듯 외쳤다. 연화야, 안 된다, 들어가라. 어서.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피비린내 나는 마당 한복판으로 맨발을 내디뎠다.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나를 베어라. 허나 죄 없는 백성의 피를 더 이상 흘리게 하지 마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는 코웃음을 쳤다. 하는 먼 계집 주제에 제법 당당하구나. 네가 바로 그 도망친 공주년이로구나. 3년 전 놓친 목을 이제야 베게 되었으니 저승에 가서 원망치 말아라. 그는 다시 만석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연화에게 다가갔다. 만석이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가 그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우두머리는 가차없이 그를 짓밟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연화의 손이 옷된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다시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붉은 술이 달린 배국 패가 들려 있었다. 횃불의 붉은 빛을 받은 옥패의 봉황 문양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영롱한 광채를 뿜어냈다. 이 옥패가 보이지 않느냐? 연화가 소리쳤다. 나는 이 나라의 공주 연화이니라. 내 놈들이 섬기는 주군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감히 왕실의 적통에게 칼을 겨누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그녀의 일갈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옥패를 본 자객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위조할 수 없는 왕실의 신무이였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역모를 꾀하는 사병들이라 해도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 앞에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우두머리 역시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악을 썼다. 속지 마라. 이미 죽은 귀신이다. 저걸 뺏고 목을 베는 자에게 천냥을 주겠다. 탐욕에 눈이 먼 자객들이 다시금 살기를 띠고 달려들려는 찰나였다. 피웅팍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가장 앞서 달려들던 자객의 가슴에 화살 하나가 깊이 박혔다. 억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그가 쓰러졌고 뒤이어 어둠 속에서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역적의 무리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우레와 같은 함성과 함께 마을 입구 쪽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더니 황금색 갑주를 입은 기마 부대가 폭풍처럼 몰아닥쳤다. 금군 진군이었다. 왕실을 수호하는 최정예 부대가 마침내 당도한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당황한 자객들은 우왕좌왕하며 대항하려 했으나 기세가 오른 금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칼과 창이 부딪히는 전장으로 변했다. 비명과 고함 쇳길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만석은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연화가 있는 쪽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옥패를 높이 든 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공주마마 늦어서 송구하옵니다. 금군 대장이 말에서 뛰어내려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는 주군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뒤늦게나마 찾아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자객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거나 도주하려 했으나 겹겹이 포위한 금군들에 의해 하나둘씩 제압당했다. 우두머리는 마지막 발악으로 연하를 향해 단검을 던지려 했으나 금군 대장의 칼이 더 빨랐다. 번개 같은 일격에 우두머리의 목이 바닥을 굴렀다. 소란이 잦아들고 상황이 정리되자 대장은 다시 한번 연화에게 예를 갖추었다. 역적의 무리는 모두 소탕하였습니다. 이제 환궁하실 채비를 하시옵소서.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옥패를 쥔 손을 떨구며 휘청거렸다. 만성님은 어디 계시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만석이었다. 그녀는 허공을 더듬거리며 울부짖었다. 만성님 대답해 보시오. 살아계시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만석은 받은 기침을 토해내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릿했지만 화려한 갑주를 입은 장군들 사이에 둘러싸인 연화의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갯마을의 눈먼 안악이 아니었다. 비록 낡은 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만석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켰던 내 식구 연화는 이제 구름 위의 존재가 되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멀어지고 있었다. 나 여기 있소. 만석이 힘겹게 입을 열자 연화는 소리 나는 쪽으로 급히 달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만석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만석님 이리 피를 많이 흘리시다니. 어이는 없느냐. 당장 이분을 치료하라. 연화의 절박한 외침에 군의관이 황급히 달려와 만석의 상처를 살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고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여전히 뜨거웠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자신의 손에 묻은 더러운 피와 진흙이 그녀의 고운 손을 더럽힐까 두려워 차마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낭자, 아니 공주마마,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만석은 짐짓 격식을 차려 말했다. 그 어색한 존칭에 연하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만석님, 어찌 그리 남처럼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저 연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만석은 알고 있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방금 전 옥패를 들고 호령하던 그녀의 모습은 갯마을의 좁은 오두막에 담기에는 너무나 큰 그릇이었다. 아닙니다. 귀한 몸이 되셨으니 이제 제자리로 가셔야지요.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났다. 금군 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했다. 마마날이 박는 대로 도성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주상전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자의 치료는 저희가 맡아 도성까지 호송하여 완치시키겠나이다. 연화는 만석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으나 만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밀어냈다. 가시오. 가서 아버님을 뵈어야지.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만석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앉으며 그녀를 향해 처음으로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시녀들의 부축을 받고 가마에 올랐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몰아치던 피바람은 멈추고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고 있었다. 만석은 멀어지는 화려한 행렬을, 아니 그 가마 속에 타고 있을 연화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3년이라는 시간, 꿈만 같았던 그 세월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곁에 남은 것은 부서진 오두막과 몸에 남은 상처, 그리고 가슴 깊이 파인 그리움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그 꽃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 가장 높은 곳에서
다시 피어날 것임을 알기에 만석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텅 빈 바다를 향해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부디 행복하시오, 연화. 바람에 실려간 그의 독백만이 파도 소리에 흩어졌다. 도성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지난 수년간 왕실을 어둠으로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태양이 다시금 그 위용을 드러낸 날이었다. 궐 앞 저잣거리에는 방이 붙었다. 왕권을 능멸하고 어린 공주를 해하려 했던 역적 일당이 모조리 처형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썩은 살을 도려낸 나라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중궁궐 깊은 곳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침전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분했다. 본래의 신분인 명은 공주로 돌아온 연화는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당의를 입고 옥좌에 앉아 있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텅 빈 듯 공허했다. 궁궐 최고의 명의들이 밤낮으로 매달려 그녀의 눈을 치료하고 있었다. 침술과 탕약, 그리고 전국의 귀한 약초들이 총동원된 지 꼬박 반년 기적처럼 그녀의 눈앞을 가리고 있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 그 다음에는 사물의 형체가, 마침내 색채가 돌아왔다. 마마 보이시옵니까? 이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시는지요?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연화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흐릿했던 세상이 점차 선명해지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늙은 어이의 주름진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다. 보인다, 보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3년 만에 다시 찾은 빛이었다. 부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고 궁녀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울었다. 세상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붉은 기둥, 초록색 단청, 화려한 비단옷. 그러나 그 눈부신 풍경 속에서 연화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단 하나의 얼굴은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만석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투박하게 생긴 그 얼굴숱이 많은 턱수염 웃을 때면 눈가에 잡히는 주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차가운 궁궐의 담벼락뿐이었다. 만석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밥은 챙겨 드시는지요? 한편 갯마을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만석은 다시 예전의 업으로 돌아왔다. 무너진 오두막을 혼자 힘으로 다시 세우고 찢어진 그물을 기워 바다로 나갔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삶은 3년 전 연화를 줍기 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만석의 속은 텅 비어버린 조개 껍데기 같았다. 밥상을 차릴 때면 무심코 숟가락 2개를 놓았다가 씁쓸하게 하나를 거두었고 밤에 자다가도 옆자리에 빈 온기를 느끼며 화들짝 놀라 깨곤 했다. 방 안 곳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 메어두었던 새끼줄은 사가 끊어졌지만 차마 치우지 못했고 그녀가 서툰 솜씨로 기워준 옷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아까워서 입지도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을 공주를 구한 영웅이라 부르며 어려워하거나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것은 오히려 만석을 더욱 외롭게 만들 뿐이었다. 에헤이 이 사람아, 궁에서 상금도 두둑이 받았다면서 왜 이러고 살아. 저 읍내에 나가서 기와 집이라도 짓고 떵떵거리며 살지. 주막집 주모가 안타까운 마음에 핀잔을 주었지만 만석은 그저 허 웃으며 막걸리 사발만 들이켰다.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집이 비어 있으면 안 되잖소. 누구를 기다리느냐는 주모의 물음에 만석은 대답하지 않고 먼바다만 응시했다. 올 리가 없었다. 구름 위에 사는 선녀가 어찌 다시 진흙탕으로 내려오겠는가. 그것은 헛된 망상임을 알면서도 만석은 매일 저녁 노을이 질 때면 마을 어귀에 나가 서성거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람결에 섞인 환청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여.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낙엽이 지고 다시 눈이 내렸다.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꽃 피는 춘3월이 되었을 때였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물을 손질하던 만석의 귀에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구판이나 잔치 소리가 아니었다. 웅장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여 원님 행차인가? 만석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깃발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다. 황금색 용이 그려진 깃발, 청색, 홍색의 의장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과 궁녀들의 행렬. 갯마을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규모의 왕실 행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길가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만석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설마 행렬은 정확히 만석의 오두막을 향해 다가왔다. 가장 중심에 있는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화려한 덩굴무늬 가마가 만석의 집 앞마당에 멈춰섰다. 멈추어라. 내관의 고함 소리에 행렬이 멈추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만석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초라한 몰골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곧이어 가마의 문이 열리고 눈부신 비단신을 신은 여인이 사뿐히 땅을 디뎠다. 머리에는 화려한 떨잠을 꽂고 금사로 수놓은 붉은 당의를 입은 여인.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셔 차마 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소인 마마를 뵙사옵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또각또각 발자국 소리가 만석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멈췄다. 그리고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세요, 만석님. 만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3년 동안 꿈속에서나 그리던 연화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 맑고 깊은 눈동자가 정확하게 만석의 눈을 응시하고 있었다. 초점 없던 눈이 아니라 생기와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만석이 멍하니 묻자 연화 아니 명은 공주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3년 전 초가집 마루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미소였다. 네,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훨씬 더 따뜻하게 생기셨군요. 그녀의 눈에서 그렁그렁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격식도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만석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고운 손으로 감싸 쥐었다. 어찌 이리 야위셨습니까? 저를 보내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신 게지요. 만석은 그녀의 손길에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마마, 이곳은 마마께서 오실 곳이 못 됩니다. 흙먼지 날리는 천한 곳입니다. 어서 일어나시옵소서. 만석이 손을 빼려 했지만 그녀는 더욱 단단히 잡았다. 아니요. 이곳은 제 목숨을 살린 곳이고 제 영혼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 정인 직는 이사는 곳입니다. 정인, 그 한마디에 주위에 있던 상궁들과 내관들이 놀라 웅성거렸지만 공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품속에서 비단 교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주상 전하의 명이십니다. 만석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그녀가 직접 교서를 펼쳐 읽어 내려갔다. 어부 만석은 공주를 구한 1등 공신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지극한 정성으로 돌본 의인이다. 이에 과인은 그 공을 높이 사 만석에게 당상관의 풍계를 내리고 부마푸마 왕의 사위로 삼고자 하노라. 만석은 귀를 의심했다. 부마라니, 일개 어부가 왕의 사위가 된다니. 이것은 꿈인가 생시인가. 마마 당치 않습니다. 저는 글 한 줄 모르는 까막눈이고 평생 물고기나 잡던 놈입니다. 어찌 감히. 만석이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공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신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제가 눈이 멀어
세상의 편견을 보지 못했을 때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눈을 떴으니 저 또한 당신의 신분이 아닌 당신의 진심만을 볼 것입니다. 그녀는 만석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초가집에서 평생 생선을 다듬으며 살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공주의 신분을 버리고 다시 연하가 되어도 좋습니다. 만석은 그녀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라한 어부가 아닌 한 여인의 사랑을 받는 남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신분의 벽보다 더 높은 것은 사랑의 깊이였다.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마마께서 원하신다면 지옥 불이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내 평생 마마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제야 공주는 활짝 웃으며 만석의 품에 안겼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군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갈매기들도 축복하듯 끼룩거리며 하늘을 날았다. 그 후로 오랜 세월이 흘렀다. 궁궐 한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 소박한 별채가 지어졌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연화당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편안한 무명옷을 즐겨 입는 공주와 고관대작의 관복을 입고도 텃밭을 가꾸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부마 만석이 살았다. 두 사람은 종종 갯마을을 찾아가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만석의 투박한 지혜와 공주의 현명한 판단은 왕의 국정 운영에도 큰 보탬이 되어 나라는 더욱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만석과 연화가 갯마을의 옛 오두막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눈을 뜨고 당신을 보았을 때를요. 연화가 쭈글쭈글해진 만석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만석은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묘 기억나다마다요. 내 얼굴이 생각보다 잘생겨서 놀랐다고 하지 않았소. 농담을 던지는 만석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연하는 소녀처럼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아니요. 눈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마음의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워서 놀랐던 것입니다. 당신은 제게 빛이었고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신분의 차이도 세월의 흐름도 시련의 고통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저 붉은 노을처럼 아름답게 저물어가고 있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노래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연꽃, 사랑, 눈먼 공주와 그녀를 지킨 어부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영원히 전해졌다. 외전 Y존 비단 옷 속에 감춘 굳은 살, 구중궁궐의 아침은 바다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갯마을의 아침이 거친 파도 소리와 갈매기의 울음, 그리고 짭조름한 바다 내음으로 역동적으로 시작된다면 궁궐의 아침은 숨 막힐 듯한 침묵과 절제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향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만석은 화려한 자수가 놓인 비단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몸을 옥죄는 듯한 부드러운 침구의 감촉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시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비쳤고 그는 습관처럼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한때 그물줄을 당기느라 훈장처럼 박혀있던 두터운 굳은 살은 이제 매일같이 바르는 향유와 고운 쌀겨 마사지 덕분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만석은 그 부드러워진 손이 마치 자신의 영혼이 깎여나간 흔적처럼 느껴져 서글퍼졌다. 기침하셨사옵니까? 부마 주의 푸마또이 어른. 방문 밖에서 나이 지긋한 상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석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드시오 하고 답했다. 문이 열리고 새순물과 의복을 든 궁녀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만석을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시중들었다. 만석이 스스로 옷고름을 매려 하면 어느새 궁녀가 다가와 안이 되옵니다. 어른하며 손을 가로막았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음을 걸을 때도 심지어 뒷간을 갈 때조차 수많은 눈이 그를 감시하듯 따라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공주를 구한 영웅이라 칭송했으나 그 칭송 뒤에는 늘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비릿한 시선들이 있었다. 어부 출신, 무식한 놈, 운 좋아, 팔자 고친 상놈. 궁궐의 높은 담벼락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들은 갯마을 안악들의 수다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은밀하게 만석의 귀를 찔러왔다. 이날은 왕실의 정원에서 연꽃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만석은 겹겹이 껴입은 관복이 답답하여 목을 죄어오는 것만 같았다. 짙은 청색 관복에 흉배를 달고 머리에는 사모를 쓴 그의 모습은 거울 속에서도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연하 아니 명은 공주는 그런 만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따라 유난히 들뜬 표정으로 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오늘 연회에는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기죽지 않고 당당히 서 계셨으면 해요. 그녀의 눈동자는 맑게 빛났고 만석은 차마 그 눈빛 앞에서 나는 이 자리가 가시방석 갓소라는 말을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시오 부인. 내가 이래 봬도 파도와 싸워 이긴 사내 아니오. 늙은 대신들 기세쯤이야. 연회장인 경회루 앞 연못에는 화려하게 치장된 뱃놀이 배들이 띄워져 있었고 악공들의 연주 소리가 물 위로 흐드러지게 퍼져나갔다. 주상전하를 비롯한 왕실 가족들과 고위 관료들이 배에 올라 술잔을 기울이며 풍류를 즐기고 있었다. 만석은 공주의 곁에 앉아 묵묵히 술잔만 비웠다. 맞은편에 앉은 예조판서가 부채를 살랑거리며 만석을 향해 묘한 미소를 지었다. 부마께서는 이리 좋은 술과 풍경을 두고도 어찌 표정이 그리 어두우십니까? 하긴 갯비린내 나는 바다에서 거친 막걸리나 드시던 분이시니 이 은은한 청주 맛을 어찌 아시겠습니까? 허허허. 뼈있는 농담에 주위의 대신들이 키득거렸다. 만석이 술잔을 쥔 손에 힘을 주자 공주가 탁자 아래로 그의 손을 살포시 잡으며 눈빛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만석은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며 짐짓 태연하게 대꾸했다. 대감 말씀이 맞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거칠고 사나우나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이곳의 연못은 잔잔하고 아름다우나 바닥이 훤히 보이니 제게는 그 깊이가 얕게만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만석의 반격에 예조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분위기가 싸늘해지려는 찰나 주상 전하가 호탕하게 웃으며 중재에 나섰다. 과연 내 사위로다 호연지기가 넘치는구나. 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서로 덕담만 주고받도록 하라. 왕의 말에 분위기는 겨우 수습되었으나 대신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만석을 향한 경멸과 시기가 서려 있었다. 연회가 무르익어갈 무렵 하늘의 기색이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던 하늘 저편에서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습기를 머금은 눅눅한 바람이 불어와 비단 옷자락을 휘감았다. 만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공기 중에 섞인 비릿한 물냄새와 흙냄새, 그리고 급격하게 서늘해지는 바람의 온도. 그것은 바다에서 수없이 겪었던 돌개바람의 전조였다. 전하 배를 돌리셔야 합니다. 곧 큰 비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만석이 다급하게 고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대신들은 코웃음을 쳤다. 부마께서 과음하신 모양이요. 하늘이 이리 맑은데 무슨 비바람이란 말이요. 일관 관상감 관리들도 오늘은 쾌청할 것이라 하였소. 예조 판서가 비웃으며 핀잔을 주었다. 아닙니다. 이건 보통 비가 아닙니다. 바람의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장 도수로 나가야 합니다.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흥을 깬다며 혀를 차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때였다.
우르릉 쾅 먼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치더니 순식간에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 잔잔하던 연못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기 시작했고 돌풍이 불어닥쳐 배 위에 쳐놓았던 차양이 찢겨 나갔다. 이게 무슨 변고냐. 대신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굵은 빗방울이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배가 기우뚱하자 중심을 잃은 궁녀들과 악공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설상가상으로 배를 젓던 사공들이 당황하여 노를 놓치는 바람에 배는 통제력을 잃고 연못 한가운데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다. 좁은 연못이라 해도 물 깊이가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데다 겹겹이 껴입은 관복 때문에 물에 빠지면 무거워서 헤엄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살려주시오. 전하를 보호하라.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넋을 잃은 것은 평소 점잖은 척하던 대신들이었다. 그들은 체면도 잊은 채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며 울부짖었고 예조판서는 바닥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다. 주상 전하조차도 창백한 얼굴로 옥좌를 부여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 만석이었다. 그는 거추장스러운 관복의 겉옷을 거침없이 벗어 던졌다. 하얀 속적삼 차림이 된 그의 등 근육이 빗물에 젖어 꿈틀거렸다. 모두 자리에 엎드리시오. 움직이면 배가 뒤집힙니다. 만석의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사공을 밀쳐내고 직접 키 방향타를 잡았다. 바람을 등져야 한다. 노를 오른쪽으로 저어라. 못들 하느냐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만석은 뱃머리에서 사공들을 지휘했다. 빗줄기가 눈을 때리고 바람이 몸을 휘청이게 했지만 만석의 두 다리는 마치 배와 한 몸이 된 듯 갑판에 단단히 뿌리 박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주눅든 사위의 눈이 아니었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들던 갯마을 만석이의 야성이 깨어난 것이었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읽고 물살의 흐름을 계산하여 기가 막힌 솜씨로 배의 균형을 잡아나갔다. 그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섰고 젖은 옷 위로 드러난 다부진 체격은 폭풍우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영차 만석의 구령에 맞춰 사공들이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다. 마침내 배는 거센 물살을 가르고 서서히 선착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배가 탭에 닿자 대기하고 있던 내관들과 군사들이 달려와 밧줄을 걸었다.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군사들이 왕을 부축하여 내렸고 뒤이어 대신들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허겁지겁 배에서 기어 나왔다. 모두가 땅을 밟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만석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승객들이 모두 내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흠뻑 젖은 몸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주상 전하는 젖은 용포를 입은 채로 만석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만석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부마, 자네가 나를 살렸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물귀신이 될 뻔하였어. 왕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예조 판서와 대신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책상 물림으로 배운 지식이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그리고 자신들이 천하게 여기던 그 경험과 육체 노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제가 감히 어전에서 옷을 벗고 고함을 지르는 불경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호탕하게 웃었다. 불경이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종이고 용용이 아니더냐. 여봐라,
당장 부마에게 따뜻한 옷과 술을 내오라. 연화가 다가와 만석의 젖은 어깨에 두툼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움이 번져 있었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파도를 다스리는 제 영웅이십니다.